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조만간 그 부탁을 들을 것 같은 낌새를 느낀 적이 있나요?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자신을 희생하며 정성을 다해 키웁니다. 결혼이나 창업처럼 중대한 때를 돕기 위해 자신의 지출을 줄이고 어렵게 모은 자금을 보태죠. 그러나 그 사랑이 오히려 당신의 노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내어주고 싶은 마음을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떠난 돈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사람의 태도와 관계의 방향까지 바꾸곤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 금전 문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내 아이가 얽혀 있으면 원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 지점이 위험입니다. 많은 부모가 노후 자금뿐 아니라 관계까지 잃고 뒤늦은 후회와 고립 속에서 말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돈 문제를 다룬 실제 사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지 아니면 아예 증여할지로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반대로 노후를 지키기 위해 분명한 경계를 세우셨다면 T를 남겨주세요.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실용적인 콘텐츠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돈과 관련한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철저히 기록하라. 누군가에게 현금을 빌려준 적이 있나요? 그가 먼저 이자를 챙겨준 경우가 있었나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설령 원금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마음을 졸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이란 본래 그런 성질을 지닙니다. 그래서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아낸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제 그 차용인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보다 가깝다고 믿는 사이일수록 더 난감합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거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60, 70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남의 일로 넘기지 말고 끝까지 주목해 보세요. 무에서 유를 읽어 현재 시가 20억 원인 단독주택을 갖게 된 한 노부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엔 부러울 법하지만 속사정은 절망적인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는 그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효도 계약서를 작성해 아들이 함께 거주하며 돌보고 성실히 봉양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도록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효심이 계약으로 강제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공경은 마음에서 나오며 자산을 내놓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심리는 미묘합니다. 돈을 받기 전에는 받기 위해 다정하지만 받고 나면 동기가 사라집니다. 마치 진통제처럼 효력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자식의 효는 돈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본래 살가운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갑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받은 뒤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함께 산다고 되어 있었지만 함께 살았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함께 식사하지도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낯선 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심한 허리 질환으로 고통받는데도 아들은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집에 사는 누나가 어머니를 챙겼으며 집안일은 외부 도우미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요양원 가시는 게 어떨까요? 많은 노인에게 그 말은 버림을 의미합니다. 재산은 가져가고 이제 필요 없으면 내치는 듯한 감정이지요. 자식에게 평생을 바친 부모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이 있을까요? 결국 부모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따로 살겠다고요. 아들에게 집을 팔아 자신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겠다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참담했습니다. 부모님 오래 안 사시잖아요. 어차피 부모님 소유가 될 것도 아닌데 왜 아파트를 삽니까? 이 집은 제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 순간 부모는 아들 안에서 낯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키운 다정한 아들이 아니라 차갑고 무심한 타인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달라지는 자식을 목도하는 일은 처참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시가 20억 원짜리 집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했습니다. 결국 되찾았습니다. 법이 통로를 마련해 줍니다. 요약하면 민법상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다만 제558조가 문제입니다.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효하다는 취지, 즉 그 부분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여전히 방법은 있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행히 부부가 미리 넣어둔 부양 조항이 결정적인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전이 조건부 증여로 인정되면서 해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이 참담하지만 꼭 알아둘 대목입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부부는 승소해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 관계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두 어르신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양원행은 피했고 재산은 지켰지만 아들과의 신뢰는 복구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모 자식 간 신뢰가 깨지면 회복은 거의 불가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이가 아들을 매정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묻게 됩니다. 애초에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부모 입장에선 깊이 비극적인 일입니다. 나 또한 마음이 복잡합니다. 역설적이게도 20억 원이 있다면 자식에게 건네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의지를 굳게 해야 합니다. 핵심 교훈은 분명합니다. 가족 간 상속 증여는 최대한 신중히 하고 돈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라. 돈은 칼과도 같습니다.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삶이 다소 편해지지만 잘못 쓰면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아이 손에 그 칼을 쥐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판단이 흐려지기에 위험한 칼은 내 손에 쥐고 남은 삶을 지키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두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노년의 가장 좋은 집은 내 집이다. 실화 하나를 보겠습니다. 80살 어머니에게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죠. 제가 5천만 원을 마련했고 엄마는 3억이 있으니 함께 보태 아파트를 사서 동거하면 좋겠습니다. 언뜻 보면 효심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어떤가요? 아들은 5천만 원, 어머니는 3억을 내는데 아들은 자신이 모신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 겁니까? 설정된 프레임이 석연치 않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 아들은 집도 없는데 라며 3억을 보태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인 자녀가 부모 집으로 들어오는 것과 부모가 자녀 집으로 들어가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자녀가 들어왔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내보낼 수 있지만 부모가 들어갔다가 며느리나 아들이 불편해하면 누가 집을 비우게 될까요? 대체로 여든의 부모입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노부모는 자녀와 동거하기보다 자신의 집을 지키는 편이 낫다. 반대로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돌봄과 정서적 친밀면에서 여전히 최선이라 보신다면 둘을 남겨주세요.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든의 시어머니라면 며느리는 대개 60 전후 이미 생활 리듬이 확고한 나이입니다. 시어머니 생활에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냉장고 속 사과 하나를 먹으려다 손주 몫인지 망설여 확인 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장면인가요? 평생 살림을 이끌던 집의 안주인이 손님처럼 허락을 구해야 하는 처지였던 겁니다. 만약 자신의 집을 지키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평생 매달 1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며 당당히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나요? 할머니가 안쓰러운가요?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신가요? 저는 좀 더 관대하게 보려 합니다. 할머니의 처지에서는 몸이 약해지고 일상이 힘들며 남은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자식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혹여 거절하면 자식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발길이 끊길까 걱정도 되지요. 냉장고의 사과는 며느리를 배려한 표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 삶의 중심은 당신입니다. 진정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자녀의 방문 여부에 행복을 걸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상을 세웁니다. 할머니가 자산을 지켰다면 그 슬픔을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망과 파국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유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리한 요구에 따르거나 노후 자금을 내주기 전에 먼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거리를 두세요. 자녀 사랑을 이유로 당신의 존엄과 자립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셋째 문제의 근원이 부모일 때도 있습니다. 가수 장윤정 씨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수입이 타인의 빚 상환에 쓰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전성기 수입 관리를 가장 신뢰한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돈을 남동생의 사업과 채무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장 씨는 몇 년이 지나 은행에서 직접 계좌를 확인하고서야 진실을 파악했습니다. 끝내 가족 간 법적 다툼을 겪었고 결혼을 앞두고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방송에서 딸을 불효라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어머니는 공개석상에서 딸을 질책했고 딸은 말없이 견뎠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족이기에 문제 없다고 가정할 수 없고 그 전제는 쉽게 붕괴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가 가족을 과도하게 신뢰했다가 더 큰 실망을 겪습니다. 사람은 멀리 도는 가까이라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연예계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직장인 김영호 42씨를 보세요. 그는 월급날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모는 연금이 충분함에도 매달 전화를 걸어 이번 달 형편이 빠듯하다,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라 말합니다. 처음엔 효심으로 도왔지만 자녀 교육비도 빠듯해진 상황에서 부모의 요구는 점점 커졌고 결국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녀 의존형 양육기라 명명합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연장선으로 대합니다. 아이의 성취를 곧 자신의 성취로 아이의 돈을 가족의 돈으로 간주하는 식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범 30대 중 약 27%가 부모의 생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병들면 돌보는 일은 당연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부모가 일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돈으로 안락을 기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강조했듯 세대 간에는 분명한 금전 경계가 필수입니다. 다수의 부모는 병이나 궁핍으로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절약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자녀의 부담을 덜어 주려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엔 적절한 경제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돈 문제에 여러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무너지는 경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탐하고 부모가 조기 증여를 후회하며 어떤 부모는 성인 자녀를 옥죄는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외로 해법은 단순합니다.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인생은 역설로 가득합니다. 먼저 모든 것을 내준 부모가 오히려 가장 외로워지고 경계를 지킨 부모가 끝까지 존중받습니다. 이는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이 체감한 현실입니다. 김영희 72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30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식당과 청소 일을 전전하며 홀로 자녀를 키웠고 마침내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녀가 지킨 단 하나의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저축은 노후 자금이다. 돕도에 감당 가능한 범위까지만. 처음에는 자녀들의 불만이 뒤따랐습니다. 장남이 창업 자금 5천만 원을 청했을 때 그는 단호히 거절하되 공증한 계약을 통해 3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조건은 무이자 3년 내 전액 상환 미상환 시 추가 지원 불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계가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장남은 기한 내 상환했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원칙을 존중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금전 요구 없이 각자 삶에 집중합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가족 심리학에 따르면 모호한 경계는 모호한 기대를 낳습니다. 금전 요구에 한번 허용하면 자녀는 이후에도 같은 양보를 예상합니다.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갈등이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통하는 4가지 실천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산 규모를 자녀에게 구체 공개하지 마세요. 얼마나 있어요? 앤 노후에 충분할 만큼 정도로만 답하고 더 이상 확장하지 마십시오. 둘째, 경계는 초기에 확립하세요. 이 집은 내 것이다. 이 주식은 너에게 줄게 같은 약속을 어릴 때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자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셋째, 지원 시 반드시 문서화하세요. 증여가 아니라 태여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상환 일정을 기입하십시오. 가능하면 공증으로 법적 효력을 확보하세요. 넷째, 저축은 순수 노후 자금으로 규정하세요. 손대지 않는 금고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 돈을 지키는 일이 당신이 짐이 되지 않게 하며 결국 자녀에게도 이득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힘들 때 부모가 도움을 거절하는 일은 매정한 걸까요? 많은 이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노후 자금을 다 내주고 훗날 본인의 의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누가 떠안게 될까요? 바로 당신의 자녀입니다.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60과 이르는 사실상 중년에 가깝습니다. 100세까지 산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급증합니다. 견고한 노후 재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국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태도는 이기심이 아니라 현명하고 책임 있는 결정입니다.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자 부모로서 뜻깊은 목표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신을 돌보는 일은 관계를 건강하게 합니다. 이제 당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춥시다.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삶을 누릴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을 떠받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당하고 자립적으로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 삶의 태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를 반드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난 15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이 변화는 기회입니다. 자녀와 무관하게 충만한 삶을 설계할 기회 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3가지를 준비하세요.
이것만 갖추면 매일이 더 빛납니다. 첫째, 재정적 안정.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삶을 수월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망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평생의 노력이 결국 당신의 노후에 쓰여야 합니다. 자녀를 돕되 균형을 잃지 마세요.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할수록 자녀도 편안해집니다. 둘째, 건강.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건강해야 여행도 가능하고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취미를 즐기고 친구를 만나며 그 자체가 자녀에게 선물이 됩니다. 셋째, 취미를 가꾸십시오. 삶을 사랑하는 이에게 삶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몰입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림 무용 여행, 독서 모임, 가슴 뛰는 것을 선택하세요. 취미는 일상을 풍성하게 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연결해 줍니다. 어쩌면 자녀보다 더 바쁘고 더 행복해질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부모는 큰 유산을 남기는 이가 아니라 짐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초점을 무엇을 남길까에서 배우자와 어떻게 잘 살까로 옮기세요. 자신의 여정을 인정하며 수고했어, 정말 애썼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행복은 그 순간 시작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지어온 책임, 이제는 두 세대가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년을 지탱할 때 그것이 바로 성공 아닐까요? 상호 독립은 사랑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오늘 당장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현명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